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비트코인이 2025년 올해 주요 투자 기관들마다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는 중요한 순간인데 한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융상품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은 글로벌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달러 패권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제도권 내로 적극 수용을 하는데 우리는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이미 끝났지만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조차 승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한국은 왜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할까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유심히 듣지 않으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 똑똑한 S대나 카이스트 교수 같은 분들이 왜 비트코인에 대해 헛다리 짚고 있는지 한번 그 배경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암기력이 좋고 기회 포착을 잘하고 제일 늦게 알고도 제일 많이 아는 척하는 그런 그룹들인데 농사를 짓던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산출물이라고나 할까,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같은 것들의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작은 종양 같은 존재들인데 언젠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부채들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교육체계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의 특성과 자부심 같은 여러 요인들이 만들어낸 믿음과 확신들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금융과 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밝혀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에서 벗어나서 중공업사회로 변천하는 역사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신화와 같은 역사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쾌거입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그리고 중화공업 육성, 88 올림픽 등을 지나면서 한국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중화공업, 반도체 산업 등의 제조업과 비교하여 경제적인 분야나 금융의 방면을 보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경제개발 초기에 우리나라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득불 정부 주도로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국가 주도로 설립이 되는데 경제개발 계획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이 되면서 은행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제약되었으며 부정축제처리법의 제정을 통해 당시 재벌이 보유하고 있던 시중은행 주식의 대부분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시중은행을 공기업화하였습니다. 은행만으로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정 목적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신설되거나 확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61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은행을 만들고 1962년에는 서민금융의 지원을 위해서 국민은행을 설립을 합니다. 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을 개편하고 수산업협동조합, 그리고 1967년 한국외환은행, 1969년 한국주택은행 등
특정 부분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금융기관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10개의 지방은행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된 은행들은 국가의 정책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중화공업이나 산업화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은행은 자립하거나 경제 원칙을 벗어난 정치적 영향하에 들어가게 되고 시장의 원칙이 무너지고 무력하게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각종 긴급조치 등의 비상수단을 동원해서 금융산업을 통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융의 핵심적인 역할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기업 등 자금 부족 부문에 전달해주는 중개 기능이고, 이것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 분석, 사후 조치의 적정성과 적시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정보 생산 및 위임된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산업은 본질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불안전성, 불안전 경쟁, 외부 효과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정보 면에서 차입자에 비해서는 불리하고 예금자에 비해서는 우월한 비대칭적 특성으로 인해서 불안전한 경쟁이 유발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은 부실하게 되어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일이 생기는 등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여러 요인과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는 경쟁을 통한 금융의 효율성보다 국민 경제 발전, 특히 수출 산업과 제조업을 지원한다는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등 예금자보다 기업 등 자금 수요자가 중시되었고, 금융시장보다 실물 경제의 발전이 우선시되게 됩니다. 또한 금융규제가 일관성과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추구되기보다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적이고 단기적인 정책 목표하에서 시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금융규제의 투명성 부족이 또 다른 문제로 부각이 되는데,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정부의 지시나 창구 지도 등에 의한 비명시적인 금융규제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금융 개입은 금융기관 내에서 안이하고 소극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고착시키고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의식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정경유착이라는 고리가 형성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융정책이 특정 산업 혹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 여타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정진이나 후생정대 등이 간과되고 저축자의 희생이 강요된 것은 국가의 눈부신 발전이라는 큰 명제 아래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 우리나라 금융의 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산업을 예로 들긴 했지만 실은 우리 사회 대다수의 조직들에서 이러한 형태의 문화가 잉태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열매가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풍토가 얼마나 깊게 퍼져 있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도 한국의 엘리트 특권층들의 인식을 유추하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눈부신 산업화의 성공 신화를 경험한 기성세대들의 성공담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대외 신뢰도 같은 추상적인 지표가 그다지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의 보증이라는 정부 주도 정책의 장점만 가지고도 반세기를 살아오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세기가 가기 전에 세상은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국가의 신뢰도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서유럽이 그랬고
북유럽이, 독일이, 미국이, 일본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입니다. 이제 어느 한 국가만 모든 것을 소유하는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은 지구를 하나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사족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스타링크라는 저궤도 통신망의 확산을 조금만 유심히 관찰해 본다면 좁은 땅덩어리에서 유선 광 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속도로 자만하고 있다는 것은 우물 안의 깨구리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왜 우리의 엘리트들은 비트코인을 수용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해볼 때입니다. 우리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배운 지식들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합니다.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조직에 대한 이기심, 자신들만의 기득권 사수, 암기력을 전제로 한 지식의 무장으로 자신들의 범위 외의 모든 것들을 배척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류대학이라는 곳이나 한국과학기술원 등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 비트코인을 배척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아직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초창기 배경을 그대로 물려받아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기존의 방식이나 틀을 잘 숙지하고 지켜가는 면에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혁신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꾸기 위한 자산이라는 거침없는 표현을 합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표시된 가격표를 바꾸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나 분야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변화된 세상을 규정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변화하면 그 성공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그대로 모방하는 능력은 있지만 창조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장 늦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배척하는 것은 아직 비트코인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자산과도 상관이 없는 온전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안전한 자산입니다. 엘리트 그룹들이 싫어할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위대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금지하고 싶지만 금지할 수 없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강하고 위대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절대 비트코인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큰소리치던 국가나 금융이나 투자사나 언론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를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비트코인을 배척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다면 선택된 분들이고 비트코인을 발견한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입니다. 비트코인 호돌이었습니다. 밤